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대식 작가님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마음의 여로 플러스 수필선이 말그릇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경남 거창 산골 출신이시고 육군사관학교 나오셔서 장군, 별까지 다셨더라고요. 군인이신 거죠? 네, 그렇죠. 36년이나 복무하셨다고 하니까요. 근데 공시에 또 수필가로 활동하시면서 1999년에 등단하시고 현대 수필 문학상까지. 와, 정말 대단한 이력이죠. 군 생활 중에 등단하셨다는 게 참,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세계인데 이 흥미로운 분의 삶과 문학 한번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로 깊이 따라가 보죠. 우선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그 이력이에요. 해방 이듬해 태어나셨고 통영 바다 또 거창 시골의 정서를 다 가지시고 육사를 나와서 36년 군복무. 네. 근데 군 생활 중에도 글을 계속 쓰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신 작가님 스승이셨던 손광성 선생님 글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 보면 신 작가님이 중학교 때부터 완전 문학 소년이었다. 책을 정말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겉모습은 뭐랄까 좀 아담하고 단아한 선비 같은 느낌이라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셨지 하고 의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네요. 겉모습과 실제 걸어온 길이 좀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그 이미지만 보면 정말 군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나 봐요. 네. 그런 따뜻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면의 따뜻함이 혹시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 스승이신 손광성 선생님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죠. 문장이 수식어가 거의 없고 간결한데 그 안에 따스함이 있다고요. 간결함 속에 따스함. 네, 특히 그 표현이 인상적인데 비 오는 날 혼자 우산을 쓰고 있을 때처럼 오붓한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오붓한 외로움. 아, 이거 되게 와닿네요.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뭔가 고요하면서도 충만한 그런 느낌? 맞아요. 단순히 뭐 고독하다, 소외됐다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죠. 혼자 있지만 뭔가 세상과 연결된 듯한 따뜻함, 뭐 그런 뉘앙스 같아요. 네네. 그게 신대식 작가 문학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오붓한 외로움이라는 말이 정말 키워드 같아요. 아, 그래서 대표작 제목도 마음의 여로잖아요. 이것도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삶 자체가 끊임없이 길을 떠나는 여로와 같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죠. 군인으로서의 어떤 강직감, 책임감 같은 것과 문학가로서의 섬세한 관찰력, 내면 성찰, 이 되게 다른 것 같은 두 가지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게 합쳐져서 세상을 더 깊이 보는 어떤 힘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크게 보면 신대식 작가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의리, 또 호불호가 분명한 단단함, 이런 게 있으면서 동시에 내면의 그 섬세한 외로움 같은 걸 잘 느끼고 들여다보는 여정,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과묵한 관찰자로서 본 세상의 모습들을 아주 간결하고 따뜻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는 그 오붓한 외로움이라는 감각을 전해주고요. 네, 표제작 마음의 여로 발췌문파지 보면서 신대식 작가의 작품 세계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왜 이 작가가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갔을까? 글 속에 담긴 어떤 사회 비편 의식이라든지 또 내면의 고독, 죽음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 이런 맥락을 좀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문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간결하면서도 서정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그 매력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신대식 작가가 홍천강가에서 발견한 것들, 또 그가 등진 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의 내면 풍경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역시 자연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김호중 평론가나 송광성 작가 글을 보면 신대식 작가가 퇴직하고 나서 홍천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강물 바라보고 낚시하고 땔감 줍고 좀 소일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이면에 뭔가 깊은 교감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호종 평론가는 작가가 그 자연의 소리들 있잖아요. 물소리, 바람소리, 새들의 속삭임 같은 거. 이걸 정말 예민하게 포착해서 아주 간결한 언어로 표현했다고 봤어요. 그게 수필의 품격을 높였다. 이렇게요. 특히 그 강촌의 가을에 잠기다라는 수필 보면 밤낚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별을 낚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별을 낚는다. 네. 맞아. 모래무지를 걸어 올리면 별을 하나씩 물고 바들바들 떨면서 딸려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메기조차 별을 물고 올라온다고. 와, 이게 그냥 낚시가 아닌 거죠. 자연 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경험, 그러면서 동시에 수필이라는 대어를 낚는, 뭐랄까 창작행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아이돌 공연 기다리듯이 자연의 축제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김우정 평론가가 비유했던데 정말 그만큼 설레는 마음이었나 봐요. 네, 그 비유가 참 재밌죠. 아마 그 조용한 외면 아래에서는 김우종 평론가가 말했듯이 북처럼 잘 울리는 가슴이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느끼고 사유하는 거죠. 아하, 홍천광가의 그 고독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그 예민한 감수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 글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군요. 김우종 평론가는 작가가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만 간 건 아니라고 딱 짚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도시 문명에 대한 어떤 깊은 절망, 비판의식, 이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가 왜 도시를 배반의 도시라고 느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몇 개 있죠. 개를 닮아가는 세상이라는 글 보면 작가 아내분이 산책하다 개한테 물렸는데 오히려 개 주인이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적반하장의 상황이 나와요. 세상에. 이걸 김우종 평론가는 이웃과 공존할 수 없는 절망지대, 이게 도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봤어요. 참기 힘들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듣기만 해도 진짜 숨 막히네요. 또 그래, 실컷 울어라에서는 매미 울음소리를 막 억울한 도시 사람들 분노처럼 듣고 네. 입원실 환자는 괴롭다에서는 병원 마당에 강제로 옮겨 심어져서 링거 맞는 소나무, 그걸 보면서 자연 파괴와 인간 소유를 같이 읽어내고요. 맞아요. 심지어 그 소나무 모습이 나를 닮았다고까지 하죠. 그니까요. 도시가 자연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병들게 한다는 아주 통렬한 인식인 것 같아요. 특히 그 군대 경험이랑 비교하는 난 결코 욕은 하지 않았다는 글이 그의 환멸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비역 장교로서 경험했던 군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나 통제가 가능했는데 제대하고 딱 마주한 사회는 부패하고 나태하고 그래서 막 아구통을 확 돌려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낄 정도로 통제 불능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김우종 평론가가 숨쉬기조차 힘겨운 오염지대라고 표현한 거고요. 어쩌면 질서에 대한 갈망과 현실의 무질서 사이에 충돌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시선이 분명 그의 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거처의 오연제라는 현판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죠. 아, 맞다. 우연재. 네, 송광성 작가랑 김우종 평론가 둘 다 이 현판을 중요하게 언급하는데요. 오연이라는 게 남한테 굽히지 않고 좀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한 태도를 뜻하잖아요. 네. 스승이 써준 이 글귀처럼 세상의 그런 혼탁함과는 타협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 어떤 기계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평론가는 여의주를 잃어버린 이무기 같다고도 비유했던데요. 상처 입고 많은 걸 잃었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려는 몸부림. 네, 그런 처절함 같은 것도 느껴지죠. 이렇게 외부 세계,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작가의 시선은 자기 내면 아주 깊숙한 곳으로도 향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김우종 평론가는 수필집 전반에 한 권의 책에 이렇게 죽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좀 드물다고요.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이야기, 그대 이제 평안한가, 허망한 사고사, 떠난 자의 뒷마당, 성묘길, 추석 성묘길에 친구의 죽음, 먼저 떠난 오랜 버세게, 화장, 불꽃,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내용, 잠시 스쳐간 시한부 인생, 박스의 죽음, 강촌의 가을에 잠기다까지. 와, 정말 많네요.
네, 정말 끊임없이 죽음이 등장해요. 이건 작가가 그 고독 속에서 어쩌면 도시 생활 때부터 이미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계속 치열하게 마주하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런 내면 탐구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이 역시 표제작 마음의 여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통영 연화도 그 텅 빈 듯한 유령마을 묘사부터 시작해서 가두리 영식장 낚시하다가 겪는 그 환각적인 경험까지. 와, 진짜 강렬해요. 네, 일체의 움직임이 정지된 유령마을에 나 혼자 정신이 홀려서 들어온 것 같았다. 뭐 이런 문장들 기억에 남죠. 맞아요. 특히 그 낚시 중에 어지러움증 느끼면서 바다에 빠져드는 상상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죠. 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겠지. 이대로 소리 없이 생을 마감한다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거의 죽음을 받아들여려다가 갑자기 등골이 저리도록 외로움이 밀려온다. 이렇게 느끼면서 현실로 딱 깨어나잖아요. 맹난자 수필가는 이 부분을 시면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묘사됐던 그 텅 빈 마을 이미지가 작가 내면 풍경이랑 연결돼서 이런 환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분석했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붓한 외로움이랑 이 장면이 딱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네, 그렇죠. 죽음이라는 가장 극한의 고독 앞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감각. 이게 어쩌면 신대식 문학의 핵심적인 정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로 마지막 장면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전혀 모르는 여인한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 네. 싱긋 웃어주며 손을 흔들어 본다. 마치 배웅 나온 내인처럼. 네, 되게 짧은데 뭐랄까 그 외로움 끝에서 갈망하는 어떤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짧은 교감이 주는 여운이 상상이 크죠. 이렇게 깊은 내면 성찰이랑 사회 비판을 담아내면서도 신대식 작가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데는 역시 그만의 독특한 문체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평론가나 독자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칭찬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김우종 평론가는 촉촉이 젖어있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동시에 간결체 모범 답안이라고 극찬을 했고요. 그렇죠. 불필요한 꾸밈 없이 핵심을 딱 찌르는 묘사력. 손광성 작가도 수식어 남용 안 한다. 문장 간결하다면서도 그 안에 따스함이 느껴진다고 했고.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간결함이랑 따스함이라. 그게 바로 신대식 문체의 묘미인 것 같아요. 뭐랄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막 쏟아내기보다는 풍경이나 상황 묘사를 통해서 서정성이 은은하게 배어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하.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 오히려 독자한테 생각할 여백을 주고 그 빈 공간을 독자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해 보일 수 있는 문장 너머로 작가의 어떤 체온이나 고독, 연민 같은 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독자들 반응도 딱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이해숙 수필가 같은 경우는 글이 길어도 원고지 25매짜리도 숨 쉬는 걸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고 잔잔한 감동이 온다고 했고요. 네, 그런 평이 있었죠. 특히 그 전직 군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더 놀라는 반응도 재밌었어요. 한복용 수필가가 무슨 군인이 이리 글을 잘 쓰나 하면서 질투난다고 한 말. 웃음 진짜 솔직하죠. 네, 웃음 그 반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결국 신대식 작가는 그 간결하고 서정적인 문체라는 그릇 안에 고독, 죽음, 문명 비판 같은 그런 묵직한 주제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김우종 평론가가 우리 수필 문단의 자랑이 될 만한 자리를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도 다 이런 점들 때문일 겁니다. 네. 뭐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삶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 촌놈이라는 자기 규정, 그거 참 재밌었어요. 경남 거창 산골 출신이라는 게 뭐랄까 자신을 좀 오염되지 않게 지켜줬다? 그런데 또 동시에 조직사회에서는 약간 외기로기처럼 겉돌게 만들었다. 이런 양면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토종개에 비유하신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칠애보다는 좀 진솔함, 또 소박한 어떤 정의감 이런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핵심적인 선언 같달까? 함부로 막 짖지는 않는데 부당한 건 또 못 참는 성격. 그리고 막 화려한 거보다는 뒷골목, 포장마차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일관된 가치관이 딱 보이는 거죠.
이 포장마차라는 게 그냥 장소가 아니라 뭐랄까 꾸밈 없는 그런 삶의 정서, 이걸 보여주는 선택 같아요. 이런 성향이 또 어린 시절 경험이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아버님과의 기억이요. 9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그 유골함 속 하얀 가루로 마주했던 순간, 이걸 되게 담담하게 쓰셨는데 저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추억이 거의 없다는 고백도 그렇고요. 네. 아버지의 부재, 특히 그 죽음을 좀 뒤늦게 알게 된 경험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스스로 메마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배경이 아닐까 싶고요. 또 직업군인으로 가족들이랑 10년이나 떨어져 지내다가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이방인 같은 소외감 있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추억, 그 번갯집에서의 기억 같은 것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상실감, 단절의 경험, 이게 군인으로서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군인이 되는 과정부터가 좀 순탄치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육군대학 잘못 안 거라든지 체력검 중 떨어졌던 얘기 같은 거요. 그리고 잦은 이사 때문에 아이들이 전학을 여러 번 가야 했던 어려움도 되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요. 네, 특히 그 따님 간청 때문에 10년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 제대로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돌아왔을 때 가족들한테서 느꼈던 어색함, 거리감,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직업적인 선택이나 희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죠. 참,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또 책임감 속에서도 자연이랑 교감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성찰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수지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생활하신 얘기, 톱밥 가꾸고 닭이랑 오리, 개들하고 교감하고, 특히 그 전깃줄 위에 산비둘기들 모습 보면서 고개사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거 있잖아요. 인간사에 빗대어 보는 시선이 되게 독특했어요. 맞아요. 그게 그냥 자연을 즐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리들 서열 다툼 같은 거 보면서 인간 세상을 읽어내고, 또 잎이 다 떨어진 나목, 그러니까 벌거벗은 나무를 보면서 노년이나 삶의 마무리를 좀 받아들이는 성찰로 나아가고요. 심지어 암호진으로 시한부 인생을 잠깐 경험하셨을 때 그때 되게 담담하게 주변 정리하시다가 회생하고 나서 느꼈던 허탈감까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을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그 성찰을 더 깊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 작가가 걸어온 길, 또 그의 깊은 내면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자연과의 섬세한 교감부터 시작해서 도시 문명에 대한 날선 비판, 그리고 고독과 죽음에 대한 성찰까지. 그 모든 것이 정말 꾸밈 없으면서도 울림 있는 문장 속에 다 녹아 있었네요. 그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만의 공간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혹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 그런 걸 얻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의 경험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 부분이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움과 비판, 또 쓸쓸함이 공존하는 그의 삶과 문학을 생각해 볼 때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게 과연 강인함의 다른 표현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체념일까요? 혹은 그보다 더 복합적인 어떤 다른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